날카로운 파편들이 널려있는 거친 아스팔트 길을 신발 없이 맨발로 돌아다닌다고 상상해보세요. 게다가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차갑고 몇 시간도 못 가서 발에 상처가 나고 금방 걷는 걸 포기해버릴 것 같은데요. 얼마 전 미국의 한 남성은 신발 없이 살아가는 세계 빈곤층 아이들을 위해서 1년 동안 맨발로 생활하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그의 발도 얼마 가지 않아 심한 상처가 났지만요. 그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맨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맨발로 걷는 일수가 늘어날 때마다 신발 기부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 있는 도전 끝까지 멋지게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3월 29일 토요일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EBS 오디오북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전 읽기 슈테판 츠바이크의 마리 앙투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 3시부터 5시까지는 화제의 베스트셀러 베르벨 바르데츠키의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5시부터 8시까지는 라디오 연재소설 김혜정의 잘 먹고 있나요? 8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EBS 경청 권대웅의 당신이 사는 달이 방송됩니다. 먼저 고전 읽기에서 방송된 슈테판 츠바이크의 마리 앙투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부터 만나보시죠. 이 책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소설가이자 전기 작가인 슈테판 츠바이크가 1932년 발표한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비극적인 삶을 다룬 소설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배경이지만 역사 소설이라기보다는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인물에 대한 심리 소설 쪽에 가깝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의 공주로 태어나서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가의 뜻에 따라야만 했던 어린 소녀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중요한 국사의 담보, 아무것도 모르는 11살이 된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 사이 12살, 13살이 되어감에 따라 화사하게 자라나 우아하고 날씬하고 누가 봐도 예쁜 모습으로 형제, 자매, 친구들과 어울려 쇤부른궁의 정원에서 그리고 방에서 쾌활하게 뛰어다니며 놀았다. 공부나 책, 교양 따위와는 아예 담을 쌓았다. 공주마마, 독서 시간이옵니다. 공주마마. 선생님, 우리 술래잡기 할까요? 선생님이 술래, 내가 숨을게요. 나 찾아봐라. 마리 앙투아네트는 천성적인 애교와 쾌활한 말괄량의 기질로 교육 담당 가정교사와 성직자들을 능수능란하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녀는 공부 시간을 멋대로 빼먹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국사의 분주한 탓에 아이들의 생활에는 조금 더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다. 아니 말이 장래의 프랑스 왕비가 될 리가 13살이 되도록 독일어, 프랑스어도 제대로 쓸 줄 모른다니. 아유, 게다가 역사와 일반 교양에도 이렇게 아는 게 없더냐. 수박 겉핥기 정도의 지식조차도 습득하지 못하다니. 진짜. 그럼 음악은? 피아노 실력은 좀 늘었느냐? 아니요. 피아노는 아직 도레미파솔밖에는. 글루크 못지않은 선생이 피아노 교습을 했는데도 일이 신통치가 않아서야. 마리의 담당 교육관들은 듣거라. 결혼식까지 막바지에 이르러 시간이 없으니 이제까지 하지 못한 교육을 다시 하거라. 폐하, 그것은 좀... 놀면서 세월을 보낸 게으른 마리 앙투아네트를 교양 있는 숙녀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장래의 프랑스 왕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품위 있게 춤추고 훌륭한 악센트로 프랑스어를 하는 것이다. 위대한 무도의 대가 노베르와 비네에 와 있는 프랑스 극단의 배우 2명을 고용해서 한 명은 발음을, 한 명은 노래를 가르치게 하라. 그러나 프랑스 사신이 이 사실을 부르봉과 궁전에 보고하자 곧 베르사유로부터 분노의 신호가 왔다. 아니, 프랑스 왕비가 될 여자가 고작 희극배우 나부랭이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건 안 된다. 급히 새로운 외교 협상이 개시되었다. 왕세자의 신부로 청거받은 사람의 교육을 베르사유에서는 이미 자신의 관심사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교섭이 오간 끝에 오를레앙 주교의 추천으로 베르몽이라는 수도 원장을 가정교사로 빈에 파견했다. 그가 처음으로 이 13살짜리 황녀에 대해서 믿을 만한 보고를 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황홀한 용모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품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더 잘하면 고귀한 공주님에게서 바랄 수 있는 모든 매력을 갖추시게 되리라고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성격과 성향도 탁월합니다. 그렇지만 정직한 수도 원장은 학생의 실제 지식과 향학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표현했다. 사실 놀기만 하면서 자랐고 산만하고 제멋대로이고 말괄량이인 어린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해는 빨랐지만 어떤 대상에 진지하게 골몰하는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것보다는 지능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지능은 12살이 되도록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게으르고 경솔하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6주일 동안 저는 문예의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잘 이해하고 바르게 판단했으나 대상을 보다 깊이 꿰뚫어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지능은 높은데도 생각하려 들지 않고 근본적인 대화는 지루해하며 건성으로 지나치려고 드는 태도에 대해서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모든 정치인들은 거의 모든 말로 개탄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텐데도 아무것도 진정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성격상의 모든 위험이 13살 소녀에게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궁정은 소실천하가 된 이래 여인의 내적인 충실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자태를 더 높이 평가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로 말하자면 예쁘고 어디에도 내놓아도 손색이 없으며 품이 있는 성격을 갖추고 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그리하여 1769년에는 오랫동안 고대하던 루이 15세의 편지가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왔다. 장래의 루이 16세인 내 손자를 대신하여 어린 황녀에게 구원을 한 다음 결혼 날짜를 다음 해 부활절로 정하면 어떻겠소? 좋습니다. 슬프게 체념하고 있던 여인에게 근심으로 마음 졸이던 몇 해가 지나자 다시 한번 환한 순간이 찾아든 것이다. 이제 제국의 평화와 유럽의 평화가 보장됐다. 전령과 급사를 보내 모든 궁정에다가 합스부르크가와 부르봉가가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 영원히 피로 맺어진 친척이 되었음을 알려라. 다시 한번 합스부르크가의 가훈이 확인된 것이었다. 제3자로 하여금 싸우게 하라. 그래도 다행스런 오스트리아여, 그대는 혼인하라. 왕세자비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으며 또한 아이가 되어서도 안 되었다. 그녀에게 확고부동한 품위를 지녀야 한다는 의미를 상기시켜 주려고 모두가 고심했다. 교육은 주로 독실한 신자인 채하는 수석 여관과 루이 15세의 세 딸이 맡았다. 편협한 신심을 가진 고약한 노처녀들이었다. 그들의 정숙함은 가장 심술궂은 험담가들도 감히 의심하려고 들지 못했다. 마담 아델라이드, 마담 빅투아르, 마담 소피, 이 세 운명의 여신은 겉으로는 매우 다정하게 남편이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맡았다. 그러나 은밀히 규방에서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들에게서 배운 것은 궁중에서 벌어지는 암투의 전략들이었다. 음흉한 악의, 비밀스러운 간계, 중상 비방의 기술, 신랄하게 비꼬는 기술을 배워야 했던 것이다. 아, 시고모님들 너무 재밌는데요? 철부지 마리 앙뚜아네트는 처음에는 새로운 학습이 재미있어 이 소금기 섞인 재담을 아무런 저항 없이 무턱대고 따라 나불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타고난 정직성이 그런 악의에 반감을 가지게 했다. 세 노처녀에게는 안 됐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신을 꾸미는 방법, 증오든 애착이든 자기 감정을 숨기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했다. 올바른 본능이 그녀를 시고모들의 후견에서 벗어나게 했다. 정직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그녀의 곧고 거침없는 본성에 거슬렸던 것이다. 드 노아유 백작 부인 역시 그리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15살, 16살 소녀의 감당하기 어려운 기질은 조목에 따라 자로 잰 듯이 빈틈없이 나누어진 하루 일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항했다. 그러나 그 일과 중 어느 한 가지도 변경시킬 수 없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하루를 이렇게 묘사했다. 나는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나 옷을 입고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아침을 들고 시고모들한테로 갑니다. 보통 거기서 국왕을 뵙죠. 그러면 10시 반 정도가 됩니다. 11시 정각에 머리를 다듬으러 갑니다. 12시 정각에는 교회에 갑니다. 미사가 끝난 뒤에는 공식 오찬을 들죠. 이어서 나는 왕세자님 방으로 가는데 왕세자님이 바쁘시면 내 방으로 돌아와 책을 읽거나 뭘 쓰거나 일을 합니다. 국왕 전하를 위해서 옷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속도가 느려서 신의 도움을 받아 몇 년 안에는 완성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시에는 다시 시고모들에게 갑니다. 4시에는 수도원장이 내게로 오고 5시에는 피아노 선생이나 음악 선생이 와서 7시까지 있죠. 6시 반에는 산책을 나가거나 시고모들에게로 갑니다. 7시부터 9시까지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하지만 나는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갑니다. 9시에 저녁을 먹는데 국왕께서 베르사유에 안 계시면 저희들이 시고모들한테로 가서 보통 10시 45분에 들르시는 국왕을 기다립니다. 나는 그 사이에 커다란 장의자에 누워 잠을 자죠. 국왕께서 안 계시면 11시 정각에 잠자리 듭니다. 이게 내 하루 일과예요. 이 일과표에서처럼 오락을 위한 시간은 별로 많지 않았다. 바로 그것을 그녀의 초조한 마음이 원하는데도 말이다. 그녀의 몸 안에서 끓고 있는 젊은 피는 마음껏 수선을 부린 뒤에야 잠잠해지고 싶어 했다. 놀고 행패를 부리고 싶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는 마담 에티켓이 즉시 엄하게 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이것저것은 이러저러 하니까 왕세자비님이 원하는 모든 것은 왕세자비라는 지위에 도저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선생이었고 지금은 고백 신부이며 강론자인 수도원장 베르몽은 그녀로 인해서 곤경을 치르고 있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교양은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배워야만 할 것이 너무 많았다. 15살에 이미 독일어는 거의 절반을 잊어버렸고 프랑스어는 아직 완전히 습득하지 못해 글씨는 한심스러울 정도로 서투르고 문장은 뜻이 안 통할 뿐더러 문법상의 오류로 가득 차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수도원장은 이러한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대충이라도 늘 편지를 쓰십시오.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강제로라도 스스로 책을 읽으십시오. 왜 이렇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시는 거죠? 오스트리아 폐하께서 편지마다 빠뜨리지 않고 무엇을 읽었느냐고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딸이 매일 오후에 읽고 쓴다는 보고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주의를 주었다. 부디 네 머리를 훌륭한 독서로 채우도록 하여라. 독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내게 피로 불가결한 것이다. 나는 2달 전부터 수도원장의 독서 목록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독서를 게을리해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말이나 당나귀 같은 짐승이나 독서하도록 정해진 시간에 딴전을 부리는 법이다. 너는 그림도 음악도 춤도 혹은 다른 학문도 제대로 능숙하게 하는 것이 없지 않더냐. 그러니 겨울인 지금 독서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마리 앙뚜아네트가 뒤바리와 말하려고 하지 않는 한 폴란드 분할이 국가 간에 큰 문제를 일으켜 종국에 가서는 전쟁까지 터질지도 모르므로 마리아 테레지아는 기겁을 했다. 안 될 말이지. 55세 나는 고통스러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내 딸을 국책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물정 모르는 15살이 된 그 딸이 교양보다 더 교양다우려고 하고 어머니인 나보다 더 도덕적이려고 들다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마리아 테레지아는 어린 마리 앙뚜아네트의 반항심을 꺾어놓기 위해서 여느 때보다도 강한 어조의 편지를 써야 했다. 물론 폴란드나 국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사건을 하찮은 일로 다뤄 이렇게 썼다. 정말 어버이 중에 어버이인 국왕에게 말을 건네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인지 안다. 네가 말을 건네야 된다고들 하는 사람한테 말을 건네는 건 역시 그럴 게다. 그렇지만 그저 안녕하세요 라든가 그런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이라면 뭐 그리 겁날 게 있느냐. 사소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불쾌한 일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하단 말이냐. 너는 이성뿐 아니라 의무감으로도 설득되지 않는 노예적 정신상태에 있는 것 같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가 없구나. 너는 뒤바리를 궁정에서 국왕의 상대로 허락받은 다른 여자들과 똑같이 대접해야 한다. 너는 국왕의 으뜸가는 신하로서
너의 지배자가 원하는 바를 무조건 수행한다는 것을 온 궁정에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굴욕을 요구하거나 극진한 태도를 바란다면 나나 다른 누구도 너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충고하지는 않을 게다. 그렇지만 그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지배자이자 은인이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무 말이나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냐? 이 포격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길을 꺾었다. 걷잡을 수 없이 제멋대로 굴었고 고집스럽기는 했지만 그녀는 아직 한 번도 어머니의 건의에 반기를 든 적이 없었다. 합스부르크가의 교육의 승리가 여기서도 또다시 증명된 셈이다. 결국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저 형식상 조금 튕겼을 뿐이다. 싫다고 하진 않겠어요. 그 여자와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이야기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그 여자가 미리 알고는 승리감에 취해 있으라고요? 그러나 사실 그녀의 저항은 마음속에서 이미 무너져 있었고 이 말은 마지막 퇴각전에 불과했다. 항복 문서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져 있었다. 1772년 정월 초하룻날 드디어 이 영웅적이면서도 우습기까지 한 여자들의 싸움의 마지막 결전이 벌어졌다. 결과는 마담 듀바리에게는 승리였고 마리 앙뚜아네트에게는 굴욕이었다. 전과 같이 극장 무대가 마련되고 또다시 엄숙하게 온 궁정 사람들이 증인이자 관객으로 추대를 받았다. 국왕에게 드리는 거창한 신년 하례가 시작됐다. 궁중 귀부인들은 서열에 따라 하나씩 차례로 왕세자비 앞을 지나갔다. 그 중에는 대신의 부인인 애기용 공작 부인이 마담 듀바리와 함께 있었다. 왕세자비는 애기용 공작 부인에게 몇 마디 말을 하고 난 다음 고개를 마담 듀바리 쪽으로 약간 돌려 정면을 향한 것은 아니지만 좋게 해석하면 그녀를 향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돌려 오래 기다렸던 말, 잔인하게 쟁취된 말, 전대미문의 운명적 위력을 지닌 그 말을 했다. 모두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숨을 죽였다. 오늘은 베르사유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군요. 정확하게 이 문장을 억지로 쥐어짜내듯 말했다. 땅덩어리 하나 얻어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오래전부터 필요 불가결하게 했던 모든 개혁들보다도 더욱 흥분되는 굉장한 궁정의 일대 사건이었다. 왕세자비가 드디어 국왕의 애첩에게 말을 한 것이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무릎을 꿇었고 마담 듀바리는 승리의 월계관을 썼다.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지고 베르사유의 하늘은 바이올린 선율로 가득 찼다. 국왕은 두 팔을 활짝 벌려 왕세자비를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은 듯 정이 철철 넘치게 포옹을 했고 메르시는 감동해서 감사를 표했고 듀바리는 공작새처럼 뻐기며 호를 활보했고 시고모들은 녹이 충천하여 날뛰었다. 온 궁정이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용마루에서부터 지하실에 이르기까지 온통 수다를 떨어댔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마리 앙투아네트가 듀바리에게 오늘은 베르사유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군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이 대수롭지 않은 단어 몇 개는 보이지 않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 단어들로 커다란 정치적 범죄의 도장이 찍혔다. 이 단어들에 의해서 폴란드 분할에 대한 프랑스의 무언의 동의를 획득한 것이다. 듀바리뿐만 아니라 프리드리 대왕과 예카테리나 여제도 이 몇 개의 단어로서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마리 앙뚜아네트만이 굴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굴욕을 당한 것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두 번째 걱정은 머리 모양이었다. 다행히 이 분야에도 고도의 기술자가 한 명 대기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레오나르입니다. 그 누구도 추정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로코코 양식의 피가로. 이 사람은 신사차림의 육두마차를 타고 매일 아침 파리에서 베르사유로 왔다. 빛과 세발 향수 그리고 향유를 가지고 새로운 고상한 기술을 날마다 왕비에게 시험해 보였다. 위대한 건축가 망사르의 이름을 딴 정교한 뾰족 지붕처럼 레오나르 씨는 네로라 하는 지체 높은 집안의 여자들의 이마 위에다 머리카락에 탑을 쌓아 올렸다. 우선
커다란 머리핀과 고형 포마드를 많이 써서 이마의 모근에서부터 머리카락을 수직으로 세웁니다. 프로이센 척탄병의 모자 2배 정도 높게 올리고 난 뒤에 눈 위 50cm 되는 공중에서 비로소 이 예술가 본연의 조형적인 세계가 시작되었다. 이 뻥머리, 키자코스 머리 위에 과일과 정원과 집, 배 따위를 만들었고 출렁이는 바다가 있는 온갖 풍경과 파노라마, 색색의 온 세상 광경을 빗으로 본떠 놓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유행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형 예술가는 항상 그날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모사하기도 했다. 이 새만한 두뇌를 골몰하게 하는 모든 것, 텅 빈 여자들의 머리를 채우는 모든 것을 머리 위에서 볼 수 있도록 장식해야만 했다. 제가 어제 글루크의 오페라를 봤는데 너무나 환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은 검은 상장 리본과 디아나 여신의 반달을 곁들인 이 비게니아 머리형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머리형인가요? 어제 국왕께서 천연두 예방접종을 맞으셨지요. 오늘은 종두장식 머리형입니다. 오늘의 스타일은 뭐죠? 미국에 스폰기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형의 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극악스럽고 어리석은 것은 기근이 들어 파리의 빵가게가 약탈을 당했을 때였다. 파리 빵가게가 약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요. 그래서 오늘은 발란의 모자라는 머리를 준비했습니다. 텅 빈 머리 위에 지은 건축은 점점 더 굉장하게 높아졌다. 이 머리카락 탑은 튼튼한 기초와 가발 덕분에 점점 높이 치솟아서 마침내 귀부인들이 머리를 하고 마차에 앉을 수 없게 되어 치마를 입은 채 마차 바닥에 꿇어앉아야만 할 정도가 되었다. 값비싼 머리카락 건물이 마차 천장에 부딪혔던 것이다. 굉장하게 차려입은 귀부인들이 드나들 때마다 몸을 굽힐 필요가 없도록 성의 문틀도 점점 높아졌고 극장의 칸막이 천장도 둥그렇게 올라갔다. 이 끔찍한 머리카락 탑 때문에 귀부인들의 애인들이 얼마나 심한 곤경을 치렀는가에 대해서는 당대의 풍자문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들을 읽을 수 있다. 유행을 위해서라면 어떤 인생이라도 치를 용의가 있어. 이 일을 주도하거나 다투와 앞장서기를 그만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왕비 자리를 그만두겠어. 또다시 비인에서 메아리가 들려왔다.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문제점 한 가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네 머리 매무새 말이다. 모근에서부터 90cm나 올라오고 그 위에다 또 깃털이니 리본 등을 단다고들 하더구나. 여기 베르사유에서는 그런 머리가 워낙 눈에 익어 온 세상이 별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국왕이 유행의 제동을 명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대가 레오나르는 신이 나서 계속해서 높이 쌓아 올렸다. 그래서 다음해부터는 이고 다니던 탑을 벗어놓게 되지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더욱 값비싼 유희의 유행, 즉 타조 깃털 모드에 자리를 내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느 날 갑자기 1775년 무도회, 그때까지 왕비가 알지 못했던 한 여인, 겸손한 우아함으로 감동을 주는 푸른 눈빛의 천사처럼 맑고 자태가 소녀처럼 연연한 어느 여인이 왕비의 눈에 띈 것이다. 저 여인의 이름이 뭔가요? 쥐일 드 볼리냐크 백작 부인입니다. 이번에는 랑발 부인의 경우처럼 서서히 우종으로 승화한 인간적인 호감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열정적인 관심, 첫눈에 반한 사랑, 일종의 뜨거운 열렬한 사랑이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낯선 여인에게로 다가갔다. 부인? 그동안 왜 그렇게 궁정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할 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폴리냐크 백작 부인은 정말 솔직하군. 참으로 순수한 영혼이 이 매력적인 여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게 틀림없어. 죄악의 수치인 돈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스스로 털어놓을 수가 있다니. 이 여자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찾았던 이상적인 친구가 될 거야. 마리 앙뚜아네트는 즉시 폴리냐크 백작 부인을 궁정으로 불러들였고 남들이 시샘할 정도로 눈에 띄는 총애를 산더미처럼 내렸다. 왕비는 그녀와 팔짱을 끼고 다녔고
그녀를 베르사유에서 기거하게 했고 어디든 함께 데리고 다녔다. 조신들은 나와 함께 말리에 다녀와야겠어요. 마마, 어디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폴리냐 그 백작 부인이 출산을 하고 누워있잖아요. 하지만 마마께서 멀리까지 직접 가실 필요는 없사옵니다. 둘도 없는 친구예요. 찾아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신들은 모두 나를 따라오세요. 몇 달 사이에 영락한 귀족 부인이 마리 앙뚜아네트와 온 궁정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섬세하고 순결한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빚더미에 파묻힌 집안 출신이었다. 왕세자비가 호의를 보일 때 열심히 이용해야 해. 재무 대신은 폴리냐 그 백작 부인의 빚 40만 리브로를 갚아주세요. 그리고 부인의 딸이 결혼을 한다는군요. 지참금으로 70만 리브로를 주고 3위는 해군 대령 자리를 주세요. 그리고 부인의 남편은 마마! 폴리냐크 백작 부인은 오래전부터 정부가 남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관없어요. 그에게 공작 차기를 주세요. 그리고 우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세요. 그것은 프랑스의 가장 실속 있는 직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주세요. 그리고 폴리냐크의 동서인 디안드 폴리냐크를 궁정 시녀에 명합니다. 농. 그러나 그 여자는 평판이 너무 나쁩니다. 사람들의 평판 따위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폴리냐크 백작 부인은 오늘부터 왕실의 아기들의 가정교사입니다. 부인은 연금을 받은 것 이외에도 사신이 되어 온 가족이 돈과 명예에 파묻혀 허우적거렸다. 또 넘치는 풍요의 뿔에서는 폴리냐크의 정부들에 대한 총애가 쏟아져 나왔다. 마침내 왕비의 이런 일시적인 기분을 위해서 폴리냐크 가를 위해서 국가는 해마다 50만 리브르를 부담하게 되었다. 메르시 대사는 당황하여 비인으로 소식을 전했다.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금액을 단 하나의 가문에 하사한 일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루이 14세의 애인 망트농에게도 뽕파르드에게도 천사처럼 다소곳이 눈을 내리뜬 총이 겸손하고 너그러운 폴리냐크 부인에게처럼 많은 돈이 하사되지는 않았다. 마마!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흥분을 했나요? 어제 궁중 납품 보석상 배모가 저희 집에 와서 왕비마마 아련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작센 출신의 그 유대인이 아주 이상하고 난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몇 달 전에 배모에게 값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져오게 하셨고 그때 지불은 분할해서 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활부금 첫 지불기일이 벌써 오래전에 지났는데도 일전 한 푼 지불되지 않았고 배모의 채권자는 돈이 필요하다고 독촉이 불갔다고 합니다. 뭐라고? 아니, 다이아몬드라니 무슨 목걸이 말이야? 할부금이라 무슨 할부금? 배모와 바상주 두 보석상이 정교하게 완성시켰다는 값진 목걸이라면 본 적은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몇 번인가 160만 리브르에 흥정을 했거든요. 물론 호사스러운 그 목걸이를 가지고 싶긴 했지만 대신들이 돈을 내놓지도 않았고 나도 적자로 숨이 턱까지 차 있어서 살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기꾼들은 내가 어떻게 목걸이를 샀다고 그것도 분할 지불로 남모르게 사놓고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엄청난 착각이지. 참, 이제 기억이 나는군. 그 일주일 전쯤에 감사하다느니 값진 장신구가 어떻다느냐 하는 이상한 편지 한 장이 보석상에게서 온 적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 편지가 어디 있더라? 그 편지... 맞아. 태워버렸지. 마리 앙뚜아네트는 결코 편지를 또박또박 읽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감사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편지를 그 자리에서 없애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마리 앙뚜아네트는 즉시 비서를 시켜 배모에게 편지를 썼다. 며칠 있다 8월 9일에 나를 찾아오시오. 골치야.
그렇지만 바보와의 일은 그리 급할 것 없어. 지금은 세비야의 이발사 초연에만 머리를 써야 하니까. 8월 9일 흥분으로 얼굴이 하얘진 보석상 배머가 나타났다. 그가 하는 이야기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처음에 왕비는 정신병자를 대하는 기분이었다. 발로아 백작부인? 내가 친한 친구라고? 그런 이름의 여자는 만나본 적도 없는걸. 분명히 그 여자가 그 보석상에 나타나서 그 목걸이를 보고는 왕비님이 남몰래 사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왕 추기경 예하께서 왕비 폐하의 위임으로 목걸이를 받아갔습니다. 뭐라고? 그 꺼림칙한 작자가 그와는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데? 사건의 전모를 즉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시오. 8월 12일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문서실에 보관되어 있는 기막힌 자료를 받았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읽고 또 읽었다. 분노와 노여움은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갈수록 점점 더 커졌다. 폐하, 제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국왕이 단도직입적으로 무뚝뚝하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추기경, 왕비의 이름으로 산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진상은 어떻게 된 것이요? 전하, 저도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하오나 제 자신이 사기를 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친애하는 추기경 걱정할 것 없어. 그러나 부탁이니 해명해 보시오. 로왕은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말없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위협적으로 서로 건너다 보았다. 국왕은 동정심이 생겨 돌파구를 찾아주려고 했다. 보고할 것이 있으면 글로 하시오. 혼자 남은 추기경은 15줄가량 써서 다시 들어온 국왕에게 넘겨주었다. 발루아라는 이름의 어떤 여자가 왕비를 위해서 그 목걸이를 사도록 설득하는 바람에 그러겠다고 했는데 이제서야 그 여자에게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에 있는가? 전하, 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어? 그 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왕비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는 그 위임장은 어디 있어? 전하, 제 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조된 것입니다. 어쨌든 있긴 있구만. 폐하, 제가 그 목걸이 값을 치르겠습니다. 추기경, 이런 정황에서는 경의 집을 봉인하고 경을 구금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과인에게는 왕비의 이름이 소중하오. 지금 그 이름이 위험에 직면했으니 과인으로서는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소. 폐하, 제발 그런 수치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신의 앞에 나아가 온 궁정을 위해서 미사를 집전해야 할 시간이 그것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사람 좋고 물은 국왕은 사기당한 남자가 절망적으로 매달리자 마음이 흔들렸다. 어떻게 8년 동안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는 내가 국왕 몰래 거래를 하려고 로왕 당신을 중개인으로 이용했다고 할 수가 있나요? 어찌하여 내가 이런 바보 같은 모험에 어처구니 없이 얽혀들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구나. 과인은 경 스스로 정당함을 밝혀주길 바라고 과인은 국왕으로서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할 뿐이요. 밖에서는 알 현실을 가득 메운 귀족들이 벌써부터 호기심에 가득 차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미사 시간은 이미 훨씬 지났다. 왜 이렇게 오래 지체하는 거지? 무슨 일이야. 뭔 일이야 이거. 갑자기 어전으로 통하는 쪽문이 열렸다. 진홍색 승복을 입은 추기경이 입술을 꽉 다문 채 창백한 얼굴로 앞장서서 나왔다. 노장군 브루티유가 젓갈색의 얼굴이 벌게져서 그 뒤를 따랐다. 그의 두 눈은 흥분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서 그는 갑자기 친위 대장에게 일부러 큰 소리를 고함을 질렀다. 추기경을 체포하라! 도박에서 3번 최고 카드를 쥔 사람은 4번째 역시 무심하고 무모하게 큰 판돈을 걸게 마련이다. 예상치 못했던 우연히
라모트의 손에 최고의 패 에이스 카드를 밀어주었다. 어느 날 라모트가 연 파티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가련한 궁중 보석상 베모하고 바상주가 근심에 쌓여 있어. 자신들의 전 재산 말고도 빚까지 얻어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를 손에 넣었다고 하는군요. 그 목걸이를 스페인 궁정에도 내놔봤고 장신구에 넋이 빠져서 값은 묻지도 않고 쉽게 사는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한테도 3번이나 권했는데 이 성가신 절약가 루이 16세가 160만 리브르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보석상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아주 그냥 물이 목까지 차올라온 판이지. 지금은 그 멋진 목걸이를 이자가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이로운 목걸이를 하나하나 분해해야 되고 그들의 돈도 모두 날아가 버릴 거라더군요.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그렇게 가까운 발루아 백작 부인이라면은 왕비한테 그 장신구를 할부로 최고의 좋은 조건으로 사게 설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짭짤하게 국물도 돌아갈 텐데. 그래요? 내가 한번 탄원해 보도록 하죠. 12월 29일 두 보석상은 뇌부생 질가로 값비싼 보석함을 들고 왔다. 얼마나 굉장한 묘술인가. 라모트는 심장에 고동이 멎을 정도였다. 이 다이아몬드들이 햇빛 속에서 번쩍이듯 그녀의 영리한 머릿속에서는 뻔뻔스러운 생각이 섬광을 냈다. 지독한 바보 추기경이 왕비를 위해서 남몰래 목걸이를 사게 하면 어떨까? 추기경이 알자스에서 돌아오자 곧 라모트는 새로운 총애가 그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사정없이 압력을 가했다. 왕비가 구강 모르게 값진 장신구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묵한 중개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 은밀하고 명예로운 인물을 왕비는 신임의 표시로서 로왕, 바로 당신에게 맡길 생각이십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베머에게 의기양양하게 통고했다. 구매자를 찾았어요. 바로 로왕 추기경이에요. 1월 29일 주교궁인 스트라스부르 대저택에서 매매 계약이 맺어졌다. 160만 리브르를 4번으로 나누어 6개월에 한 번씩 2년 동안 지불한다. 물건은 2월 1일에 인도받고 첫 할부금은 1785년 8월 1일에 지불한다. 서명 로앙. 자, 라모트, 당신의 친구 왕비에게 이 계약서를 보여드리시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월 30일에 이 사기꾼은 대답을 전했다. 왕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굉장한 보증을 서는데 적어도 채무 증서 같은, 그러니까 왕비가 서명한 서류 한 장쯤 무엇이든 글러댄 것을 수중에 지니고 있어야 하지 않겠소? 뭐? 지금까지 말 잘 듣던 바보 당나귀가 왜 갑자기 반항이야? 그렇다면 좋아. 비서는 무엇에 쓰려고 집에 두었겠어? 그 다음 날로 라모트는 계약서를 다시 가져왔다. 그런데 보라, 조항 하나하나에마다 귀퉁이에는 친필로 제가라고 썼고 계약서 끝에는 마리 앙뚜아네트 들 프랑스라고 역시 친필로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가. 머리가 조금이라도 돌아갔더라면 궁중, 자선 주교요, 학술원 회원이며 전직 대사에다 장래 일국의 재상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프랑스에서는 왕비가 서류에 이름만 쓸 뿐더러 서명하지 않는다는 것, 즉 마리 앙뚜아네트 들 프랑스 같은 서명은 익숙한 위조범도 못 되는 아주 무식한 최하급 위조범의 짓이라는 것쯤은 단박에 알아차렸어야 마땅할 것이었다. 왕비께서 비너스 숲에서 몸소 나를 은밀하게 맞아주셨는데 어찌 의심을 하겠어. 이 채무증서를 결코 내놓거나 타인에게 보이지 않겠소. 다음 날인 2월 1일 보석상은 장신구를 추기경에게 가져왔고 그는 저녁에 그것을 손수 라모트에게 들고 갔다. 그것이 왕비의 귀한 손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내부 생질가에서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오래지 않아 계단을 올라오는 남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추기경님, 옆방으로 들어가 주시죠.
그 방에서라면 유리창을 통해서 합법적인 인도를 지켜보고 확인해도 좋습니다. 실제로 온통 검은 옷을 입은 젊은 남자 한 사람이 나타났다. 라모트의 기특한 비서 레토였다. 왕비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발로와 백작 부인은 얼마나 사력 있고 성실하게 그리고 능란하게 친구의 일을 주선하는 여인인가. 그는 안심하고 보석함을 라모트에게 건네주고 그녀는 그것을 다시 은밀한 심부름꾼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훌륭한 물건을 가지고 올 때와 마찬가지로 재빨리 사라졌다. 그와 더불어 그 목걸이도 최후의 심판 때까지 영영 사라져버렸다. 이런 우정의 봉사를 해놓았으니 머지않아 왕비의 남모르는 신하인 나는 틀림없이 곧 국왕의 최고 시종 프랑스의 대재상이 될 거야. 오랫동안 고등법원을 무시했던 국왕과 왕비는 기어코 대가를 치렀다. 22표 대 26표로 추기경에 대해 아무런 문책 없이 무죄를 선고한다. 공범자인 칼리오스트로 루아얄궁의 디자이너는 모두 추방한다. 라모트 부인에게는 전 책임을 물어 전원일치의 판결에 의해 태형과 함께 절도범의 머리글자 V에 낙인을 찍어 살페트리에르 감옥에 종신형 죄수로 가둔다. 한 남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법정으로부터 쏜살같이 뛰어나가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뒤따르며 정신없이 무죄 판결을 길거리에서 부르짖었다. 환호성이 크게 울렸고 그 소리는 생강 저쪽 기슭에까지 울려 퍼졌다. 귀에 익은 국왕 만세에서 바뀐 새로운 외침 고등법원 만세가 온 거리에 울려 퍼졌다. 재판관들은 감사의 열광으로부터 몸을 지키기에 정신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포옹했고 중앙시장의 여자들은 키스를 퍼부었고 길에는 꽃이 뿌려졌다.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승리의 행진이 성대하게 시작되었다. 수만의 군중이 진홍빛 옷을 입은 로앙 추기경을 마치 개선장군처럼 앞세우고 바스티유로 향했다. 추기경은 이곳에서 하룻밤 더 묵어야 했다. 새벽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무리가 합세했고 군중들은 그곳에서 환성을 울렸다. 왕비는 절망을 감추려고 애썼으나 허사였다. 얼굴 한가운데를 내리친 이 채찍의 일격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너무나도 공공연한 것이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궁정은 라모트 부인에 대해서도 흐리멍텅한 태도를 취했다. 이 경우 가능성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었다. 관대한 태도로 잔혹한 형벌을 면제해 주던가 혹은 징벌을 가능한 공개적으로 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궁정은 내심 당혹스러웠기 때문에 또다시 엉거주춤한 조처로 얼버무렸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진 형틀은 백성들에게 공개 낙인형이라는 야만스러운 구경거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사람들은 형틀에 가까운 집들의 창문을 터무니없는 값으로 빌리기도 했으나 막판에 가서 궁정은 자신의 용기에 깜짝 놀랐다. 아침 5시 구경꾼이 몰려올 염려가 없는 시간을 일부러 골라서 14명의 형리가 째지는 소리를 질러대며 날뛰는 여자를 재판소 계단까지 끌고 왔다. 라모트를 태형과 낙인형에 처한다. 망할 놈의 국왕, 망할 놈의 추기경, 망할 놈의 고등법원이. 잠을 자던 이웃 사람들이 깨어났다. 라모트는 물어뜯고 발길질을 해댔다. 그들은 기어코 낙인을 찍으려고 옷을 벗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도장이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여자는 알몸을 드러내어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뻗쳐 올렸기 때문에 시뻘건 V자는 어깨가 아닌 가슴에 찍혔다. 그녀는 미쳐 날뛰는 짐승처럼 형리의 몸을 옷 위로 물어뜯은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 여자는 짐승 시체처럼 살페트리에르 감옥으로 끌려갔다. 이곳에서는 그녀는 판결대로라면 종신토록 푸대 같은 회색 아마천 옷에 남학신을 신고 검은 빵과 콩을 먹으면서 노동을 해야 했다. 이 소름 끼치는 형벌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세상 인심은 라모트 부인에게로 쏠렸다.
결백한 라모트 부인이 불쌍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왕비에 반역하면서도 위험스럽지 않은 새로운 방법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희생자에게 불행한 여자에게 동정만 보내면 되기 때문이었다. 오를레앙 공은 공개적으로 위로금 모금을 시작했고 귀족들은 감옥에 물건이나 음식을 넣어주었고 매일처럼 귀족 마차가 살페트리에르 감옥에 도착했다. 요즘 파리 사격의 최신 유행이 뭔 줄 아세요? 복역 중인 도둑을 찾아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을 관리하는 수녀 원장은 동정적인 방문자 속에서 왕비의 친구 랑발 공작 부인을 보고는 놀랐다. 랑발 공작 부인은 스스로 찾아온 걸까? 아니면 소문처럼 마리 앙뚜아네트에게서 살짝 부탁을 받고 찾아온 것일까? 어쨌든 이 걸맞지 않은 동정은 왕비의 주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 기이한 동정이 무슨 뜻일까? 왕비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한 것일까? 남몰래 희생자와 타협하려고 한 것일까? 쑥떡공로는 그치지 않았다. 그런지 몇 주일 뒤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누군가가 밤을 틈타서 감옥의 문을 열었다. 라모트 부인이 영국으로 달아났을 때 온 파리의 소문은 일치했다. 라모트 부인이 법정에서 배짱 좋게도 먹거리 사건에서 왕비의 죄와 공범 관계를 덮어준 게 고마워서 왕비가 친구를 구출해줬다는구만. 그래요? 마리 앙투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 들어보셨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철없던 어린 공주가 프랑스의 왕비가 되고 또 프랑스 혁명을 겪으며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의 내면적 성숙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츠바이크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역사의 비극 앞에서 변화해가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으로 그려냈는데요. 악의적으로 왜곡된 많은 역사적 평가들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의 마리 앙투아네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기 슈테판 츠바이크의 마리 앙투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였습니다. 이어서 화제의 베스트셀러 만나보시죠.